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 물론 이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상식선의 이 명언, 좋은 글, 가르침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인지를 하고는 있으실지 모르지만, 실제 언어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이제 놓고 보면, 정말 이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훨씬 강력하게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배움들이 되실 텐데, 오늘 이제 올바로 언어를 사용했던 이제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부처님 언어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셨는지 오늘 이 팔정도 중에 정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니까 이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게 이 생각보다 전 세대에 걸쳐서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2021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청소년의 30% 정도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언어폭력을 당했다라고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사 결과 보니까 부모에게서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 언어폭력을 당했다라고 이제 인식하고 조사에 임하는 사람들은 한 30%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학교에 그대로 이어지는데, 학교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21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100명 중에 1명꼴 정도가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조사 결과 답안지에 쓴 학생들이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자기는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적었는데, 그 중에서 41.7% 정도가 언어폭력이었대요. 언어폭력. 이런 흐름은 사회로 나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회로 나가면 일단 군대에 있고요. 그 다음 직장이 있고요. 근데 군대하고 직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2012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 군대의 자살 사건 중에 68%가 언어폭력을 원인으로 한답니다. 군대에 있는 자살 사건의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그 중에서 68%가 언어폭력에 의한 사고들이었다. 이제 우리가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민하게 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면 언어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언어폭력, 이제 우리가 천수경 외울 때 보면은 시바법 중에서 악구가 언어폭력에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악구가 아니더라도, 굳이 그런 거친 말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언어 습관이 얼마나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오늘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어의 상처를 받는 이유에 대한 것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언어의 상처를 받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키워드가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키워드고, 두 번째는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제가 이전에 이 마음은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뇌라고 하는 것이 육체하고는 나이를 들어감, 그리고 그것이 낡아가는 방식 자체가 정반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육체는 재밌는 게
많이 쓰면 쓸수록 낫나요? 아니면 안 쓰면 낫나요? 육체가 퇴화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육체는 과도하게 많이 쓰면 어떻게 되냐면 퇴화해요. 근데 우리의 뇌는 정반대요. 어떻게 퇴화를 하냐면 안 쓰면 퇴화해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육체를 관리하는 방법과 뇌를 관리하는 방법의 정반대 이야기인 거예요. 육체는 많이 쓰면 퇴화하니까 세월이 많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많이 들면 퇴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육체의 법칙이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뇌가 나이가 많이 들면 퇴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퇴화를 하는 게 아니라 퇴화를 한다면 뭐 때문에 퇴화를 하는 거냐면 안 써서 퇴화를 하는 거예요. 안 써서 퇴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나이가 많이 들거나 아니면 나이가 조금 들었거나 상관없이 안 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뇌를 쓰고 살잖아요. 정상적인 인간관계, 정상적인 학업, 정상적인 사회생활 이 정도만 하잖아요. 뇌에 특별히 무리를 주는, 그러니까 뇌를 퇴화시키는 잘못된 방법으로 쓰는 행위만 안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퇴화되는 부분이 있는 동시에 발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뇌의 전체적인 성능은 사실은 종합 점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나이가 10대일 때나 50대일 때나 뇌의 종합 점수를 따져본다면 뇌의 성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인식을 할 뿐이냐면 내가 나이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가 나빠졌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할 뿐이지 종합적인 뇌의 성능 검사를 하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왔었던 얘기가 뇌 가소성이에요.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뇌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하나의 생각,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의 감정,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쓰고 있는 방식에 따라 물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뇌가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뇌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변한다라고 하는 게 마음이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뇌의 물리적 구성, 모양, 성분, 그리고 주름수, 질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생각을 하나 바꾸면 이 경험이 바뀌고 경험을 하나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이 성격과 운명과 삶이 바뀌어가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생각 하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뇌에 대한 그리고 이 신경생리학에 대한 그리고 뇌과학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그것이 비물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뇌에 물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구성, 뇌의 모양 자체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뇌 가소성은 우리의 생각 하나, 감정 하나, 경험 하나가 내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이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점이기도 해요. 굉장히 좋은 점인 이유는 내가 내 뇌를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경험을 이렇게 바꾸고 이 감정을 이렇게 소화시켜서 내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 뇌를 디자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향 곡선, 부정성의 하향 곡선으로 점점 더 떨어지는 뇌, 그렇게 점점 부정적인 생각으로 떨어지는 뇌의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제가 치매 전문가 선생님께 질문을 했어요. 치매에 가까워지는 뇌가 되면 뇌가 실제 모양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시더라고요. 뇌가 썩는다. 실제로 뇌가 썩어버려요. 어떻게 되냐면 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구멍들이 펑펑펑펑 뚫리면서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썩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화되어서 실제 내 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뇌를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는 뇌 가소성이 굉장히 큰 장점,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정말 간단해요. 모든 중생들의 공업, 업의 합계를 바탕으로 이 우주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우주의 창조자는 중생이에요. 만물. 그런데 유일신을 모시는 또는 절대 신이 있다고, 창조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신이 디자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이 디자인을 할 때 우리의 인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뇌에 디자인을 해서 법칙을 만들어 놨으면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근데 보면 뇌 가소성에 보면은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부조리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자, 나가 있어요. 나. 뭐를 나라고 하나요? 네, 몸과 마음. 몸과 마음. 자, 이 몸과 마음을 사람들은 나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몸을 이제 불교에서는 색, 마음을 수상행식 그래가지고 오온으로 불교에서는 자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고 애니어그램에서는 몸과 마음을 생각과 감정으로 나눠요. 그래서 몸, 이성, 감성, 이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나라고 생각을 하든 분명한 건 몸이든 마음이든 이걸 나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뇌란 말이에요. 뇌. 이게 센터,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뇌에, 자, 봐보세요. 뇌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해요.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보를 입력하고 저기에 정보를 입력하는데 이 접근하는 권리는 나한테만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자아라고 하는 게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아라고 하는 게 있다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몸과 마음이 우리 집이다.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기관에 이 들어가는 이 문, 요 뇌로 들어가는 문의 권리가, 이 문의 비밀번호를 나한테만 줘야 돼요? 누구한테나 줘야 돼요? 그래야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이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불합리한 이유는, 부조리한 이유는, 자아의 입장에서 부조리한 이유는 저 뇌 가소성의 가능성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뇌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변해요. 뇌가 변하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정보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정보를 현실이라고 인식을 하면 그것에 맞춰서 뇌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뇌한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항상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조리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릴 때는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나요?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나요? 처음에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 제일 처음에는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 어릴 때 보면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이 뇌에 정보 입력되어 있는 이 판단이 무엇에 의해서 흐려지기 시작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의해서. 말을 계속 듣잖아요. 너는 못생겼다. 이 정도면 평균밖에 안 된다. 저 사람보다 못생겼다. 니네 형보다 못생기지 않았느냐. 옆집 순이보다 안 이쁘다. 온갖 얘기들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TV 보는데 저 사람이 이쁜 거다. 아니다. 이 사람이 이쁜 거다. 저 사람이 잘생긴 거다. 이렇게 생긴 게 표준이다. 예전엔 이 사람이 예뻤다. 온갖 얘기들을 듣죠.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뇌에 입력이 돼요. 입력을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의 총합을 가지고 판단해서 내가 이제는 이쁜가 안 이쁜가를 그 모든 정보들의 의지에서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가 결정했어요? 아니면 들은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조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모든 정보들을 노이즈라고 판단하고 그 노이즈 처리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뇌 가속성이 축복이에요. 내 뜻대로 내 뇌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내 뜻대로 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내 뜻대로 내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들의 저항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제 자신의 중심을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자기가 끌려다니는 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런 것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휘둘리고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점점 박해지죠. 중심은 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성의 악순환의 이 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어쨌든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뭐냐면 그 사람 머리에다가 그 사람 뇌에 허락도 받지 않고 내가 입력해주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자아의 중심을 흔드는 행위이고 그 사람에게 노이즈, 말도 안 되는 자기에 대한 판단의 미스를 불러일으킬 만한 노이즈를 입력하는 행위고 사실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위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사어로도 죽을 사자예요. 사어로도 그리고 화로로도 쓰일 수가 있는 이유 중에 1번 뇌 가소성이 있더라.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가소성에 의거해서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 거냐면 죽어버리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주면 그러면 힘이 부족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런 살리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살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가 우리의 말은 사어 또는 화로로서 작용한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조금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고 먼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율신경 다들 아시죠?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래서 뭐 교감신경은 뭐 이제 긴장하고 집중하고 이럴 때 활성화가 된다 그러고 부교감신경은 쉬고 자고 이완하고 이럴 때 활성화가 된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자율신경은 뭐가 최고 좋은 상태냐면 1번 균형이 맞는 상태, 그 다음에 2번 자율신경이 둘 다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율신경 우리 이 HRV 이제 바디 스캔 나중에 해보시면 자율신경 노화도를 측정한단 말이에요. 노화도가 많이 늙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교감신경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부교감신경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 그런데 둘 다 힘이 없어서 균형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안 좋아요. 안 좋아. 노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교감신경도 힘이 없고 부교감신경도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병적인 상태가 아니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젊은이들의 특징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대부분이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긴장 상태에 있고 스트레스 상태에 있고 무엇인가 애쓰는 상태에 있고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극부, 양극단이 뭐냐면 이 청년 우울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청년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 부교감신경이 절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에 비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됐냐면 너무 이완되어 있어. 이게 그냥 나태하고 느른한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병적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이제 뭐 우울증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건 대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자율신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율신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자율신경 전문 의사가 꼽을 때 뭐를 꼽냐면 혈류량 조절이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빛이 이렇게 밝아요. 그러면은 눈동자를 이렇게 줄일까요? 늘릴까요? 줄이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하죠. 그래서 자율신경이에요. 네, 어두워졌어요. 그럼 늘리죠. 이런 거 자율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자율신경의 이런 역할들을 뭐를 통해서 하는 거냐면 혈류량 조절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류량 조절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신체 전반이 있는데 신체 전반에 큰 혈관, 모세혈관 전부 다 이렇게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부 다 뻗어 있는 그 도로에다가 이 혈류라고 하는 이것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자율신경이고 그래서 자율신경의 활성도가 무너져 있거나 그러니까 떨어져 있거나 균형이 무너져 있으면 온몸에 혈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피 속에 중요한 거 다 들어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산소. 자,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자율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왜 머리가 나빠지냐면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머리가 나빠지느냐? 혈류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혈류를 충분히 위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위가 단단하게 굳느냐? 우리가 내 에너지 100%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관이 뇌고 그 다음 또 위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피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산소 진짜 중요하죠. 산소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인슐린이요, 인슐린. 인슐린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예전에는 그냥 당뇨병과 연관되어서 인슐린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안 되고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것들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인슐린의 역할을 딱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슐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인슐린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슐린이 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세포가 먹을 걸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포가 먹는 게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세포가 인슐린을 통해서 포도당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은 세포가 포도당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차에 기름을 안 넣어줘. 그러면 세포가 또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 결과를 따라 자율신경, 그 다음에 인슐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이야기를 이 언어하고 상관을 지어서 한번 해보죠. 언어하고 상관을 지으면 우리가 언어를 내뱉을 때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내뱉으면 자율신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언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뭡니까? 소리죠. 그 소리의 본질은 진동이죠. 그 진동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 닿은 곳에 그 진동과 닮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율신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뭐 화를 낼 수가 있겠죠. 안 내는 척 화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안 내는 척 해봐야 듣는 사람들 갓난쟁이도 다 알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거 다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 느낌이 뭐냐면 그 소리에 묻은 진동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알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알고 끝난 거예요? 아니면 저항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자,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는 건 좋은 일이라 그랬나요? 나쁜 일이라 그랬나요? 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재밌게 놀다 들어와요. 그럼 재밌게 놀다 들어왔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은 자율신경이 무너져서 마음이 막 안 좋은 상태예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좋을 수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화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화난 상태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이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거죠. 첫 번째, 육체의 건강을 무너뜨리고요. 혈류량이 망가지기 때문에 머리를 나쁘게 만드는 거고 마음을 망치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지표로 놓고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게 훨씬 직접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소화되지 않은 감정, 소화되지 않은 감정, 아는 감정, 이것이 남아있는 마음 상태, 이런 상태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자율신경이 무너진 상태예요. 이럴 때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말을 해요,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럴 때 말을 해야 답답한 게 풀린대요. 자기만 풀리는 거지. 아니, 자기 풀리겠다고 왜 아들, 딸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그냥 피해가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미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가족을 아낀다면서 부정적인 말을 먹는 것보다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건 행복해. 애들 라면 끓여줘 봐요. 행복해. 그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니까요. 뭐에 신경 써야 되냐면 소화되지 않은 감정, 즉 자율신경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 무너진 상태를 남들에게 전염시키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둘이 대화를 해요. 카페 가가지고. 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뭐라 그러면서 경책을 하고 있어. 화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 그러면은 둘이 듣고 있어요? 카페에서 다른 사람 다 들어요? 다른 사람은 또 무슨 죄요? 아니, 다른 사람은 무슨 죄요? 이 사람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고 이 사람들이랑 몰라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무너진 자율신경의 그 균형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진동을 왜 내가 들어야 되고 그것을 왜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 감정을 내가 왜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말은 공공장소에서 하잖아요. 이러면 진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공장소에서 언어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악어, 거친 말, 욕 이런 말이 언어 폭력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무너진 언어는 다 언어 폭력이에요. 특히 정말 무서운 이유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럼 또 그래요. 마음 조절 자기가 하면 되지 않느냐. 틀어주고 싶어. 자기가 했었던 욕들, 자기가 했었던 그 부정적인 언어들을 녹음해서 귀에다가 계속 24시간 틀어주고 싶어요. 마음 조절해보라고. 하면 되니까 당신은 그거 하시라고. 언어에 대한 연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회생활할 때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직장 동료가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지 아니면은 말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을 선호하는지.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말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할 것 같으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난 일 잘하는데 도대체 왜 진급 못하는지 모르겠다. 일 잘하고 능력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들이 나 질투하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요. 싫어할 만하지. 나한테 독을 계속 먹이는데. 나한테 계속 독을 먹이는데 누가 좋아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언어 사용을 정말 신경 써야 된다는 걸 일단 1번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부처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언어폭력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언어가 사어로만 쓰이는 건 결코 아니에요. 똑같은 저 원리 때문에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 뇌 가소성이 있다라는 거, 정보를 입력하는 원리, 이것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화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자율신경이 무너진 사람은 말하고 돌아다니는 곳마다 자율신경을 무너뜨리고 다니겠죠. 나 모함하는 것도 아니고 나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싫은 거예요. 이건 그냥 명백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왜 싫어하느냐? 이유는 간단하다니까. 싫어할 만하니까.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자신을 왜 좋아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율신경을 보호해주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가 실제 굉장히 좋은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비유로서 보약이 아니라 비타민 아무리 갖다 먹여봐요. 말 잘못하면은 비타민 먹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 보약을 아무리 지어줘봐요. 보약 먹고 체해. 그런 약을 하나도 안 줘도 그 사람의 자율신경의 균형을 어긋나 있는 걸 맞춰주고 자율신경을 보호하는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자신에 대한 판단을 교정해주고 올바른 정보로 이런 것들을 화로라 그래요. 그리고 이 화로의 사용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역사상의 성인들 중에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성인, 스승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설법을 하셨고요. 45년간. 가장 많은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 경전이 남아있어요. 경전이 84,000개인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역사상의 어떤 성인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존경받은 성인은 없어요. 당대에 인정받은 성인이 거의 없거든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제자들에게 가장 많은 설법을 하시고 가장 사실은 성공적인 살아있는 동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신 게 바로 붓다라고 하는 스승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교육의 스킬이 너무나 좋았어요. 교육 방식, 최고의 교육 방식을 쓰셨어.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꼭 참고하고 연구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붓다의 교육 방식이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울 거냐면 84,000경이 전부 다 화로다. 사람 살리는 말이다. 그럼 84,000경 다 봐야겠어요? 오늘? 그럼 기준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셨는가? 물론 언어에 대한 설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처님 말씀 보면 왜 많을까요? 말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흔히들 부처님은 맨날 진리만 얘기하시고 해탈만 얘기하시고 깨달음만 얘기하시고 형 이상학적인 그 무엇인 것만 이야기하셨다 했을 거라고 부처님을 오해하시는데 부처님은 그런 말씀은 거의 안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는 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언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율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언어 사용 기준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리지널에 가까운 것, 가장 핵심에 가까운 것을 찾기 위해 첫설법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초전법륜. 그래서 초전법륜을 기준으로 부처님의 올바른 언어 사용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결론 3가지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말의 결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율신경 의사가 말하는 자신의 자율신경의 균형을 잘 지키는 언어 습관 3가지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 책에서는 10가지 조언을 해주시는데 제가 3가지만 뽑았어요. 어른의 언어 습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른은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 천천히 말하기. 두 번째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말하기. 그 다음에 3번째가 웃는 얼굴로 말하기입니다. 이 3가지를 자율신경이 지금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HRV 사셔요. 자율신경 균형도 나오는 HRV 기계 있거든요. 얼마 안 비싸요. 그거 사셔가지고 들고 다니시면서 말하기 전에 꼽아보세요, 일단. 그래서 내가 자율신경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입을 이렇게 가만히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고 자율신경이 괜찮다 그러면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계 들고 다니시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자신의 언어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지표로 삼아서 자율신경을 볼 수 있는 기준이 3가지인 거예요. 자기의 말이 빨라졌다. 이것은 균형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두 번째, 자세가 올바르지가 않다. 이것도 역시 자율신경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3번째, 얼굴 표정이 지금 안 좋다. 웃는 얼굴이 아니다. 이건 역시 자율신경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자님의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에 대한 기준은 아니고 성인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데 그 중에 언어가 있어서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공자님은 성인의 특징이 이렇답니다. 일단 멀리서 보면 위험이 있어야 된대요. 멀리서 보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위험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굉장히 위험이 있고 이런 줄 아셨는데 되게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서면 자애로워야 된대요. 그렇게 맞아주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입을 열어서 말씀을 딱 하시잖아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된대요. 이것이 존경받을 만한 어른, 성인, 군자의 특징이다 라고 논어에서는 손에 꼽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건 멀리서 봤다 이건 뭐냐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른은 홀로 있을 때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까이 다가서면 자애롭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는 말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난다. 그 언어 속에 날카로운 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자비, 지혜 세 가지를 성인의 덕목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을 맞이할 때의 언어, 자비로운 언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해주는 말의 내용, 지혜로운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이 기준하고도 연결시켜서 부처님하고 어떤 공통점을 가진 언어 기준이 있으신지 연결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언어를 사용할 때 좋은 언어 습관은 결국은 두 가지 기준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말해야 되고, 이게 1번. 반대로 얘기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 상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의 내용, 컨텐츠가 무엇인가, 부정성을 자극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긍정성을 자극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 부처님의 기준에서 이야기한다면 중도의 상태에서 말해야 되고, 중도의 상태.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중도의 상태. 중도에 머무르며 말해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사성제를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다음 시간에 부처님의 언어 기준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어의 파급력을. 그래서 언어 사용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말의 무게를 잘 기억하시고 말을 가다듬고 그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이 행위를 갈고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